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쓰셨습니까? 네, 잘 샜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예, 저도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예.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내란 재판 1심이 나왔는데 예. 지규현 부장판사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예.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일반적으로 예상하면은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형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해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 형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판결 이유가 되게 좀 수준이 낮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좀 아쉽다.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사실 명절 기간 내내 혹시나 또 이상한 판결하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셨잖아요. 이게 참 내란 이래로 참 비극적인 일인데 사법부가 뭔 일을 결정하는 단계에 오면은 다들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얼마나 또 상식과 떨어진 판결을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형량을 가지고는 무죄를 한 두 사람 말고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재판을 하는가 이런 점들이 너무 좀 아쉽게 드러난 게 많은 것 같아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피고인 8명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2명, 그러니까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그러니까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김용군과 그리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춰서 선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면 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이런 예. 결정을 한 건데 그 김용군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이게 옛날이면 요새는 군사경찰이라고 하는데 헌병 출신이죠. 예. 그 노상원이가 만들려고 했던 제2 수사단 거기에 이제 핵심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적어서 준비하고 계엄 상황실에도 가서 참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다. 그러면은 김용군은 거기에 왜 간 건가요? 계엄 상황실이라는 데를 갔는데 계엄이라는 걸 모르고 갔을 리가 없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자기는 별거 아닌 일에 관여된 걸로 그냥 알았다. 이런 변명이 통했다는 건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윤승영이라는 그 경찰관 경우에도 이제 국회에다가 체포조를 출동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거기에 포고령 위반자를 그냥 잡으러 가라고 하는 건지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제출된 녹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현장에 나가는 경찰관들끼리 통화에서도 국회에 가서 누구를 체포합니까? 하니까 야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 드러난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 경무관으로서 상급자인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한 거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결론이었죠. 그거는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다시 뒤집히기를 바라고 뒤집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김용현의 경우 외에 나머지가 좀 형량이 약한 거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완전 부인하면서 그 내각 구성원들이 보이는 그 뻔뻔함은 그래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특히 김봉식 같은 경우에는 가정사 때문에 일으킨 내 계엄이라는 힌트도 주고 예. 또 본인이 정말 그 잘못했고 부하들한테 사죄한다는 말도 했고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 사람들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제 또래들이거든요. 그 12년, 15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이제 치러야 되겠죠. 그만큼 정도는. 사과 없는 내란범의 초범과 고령을 선처했다.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쥐기현 부장판사도 분명히 말을 했어요. 윤석열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도 지금 무기징역으로 지금 검찰 구형량보다 크게 낮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찰스 1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한심한 그 17세기 왕당파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나마 대응하느라고 찰스 1세도 처형당했다, 사형이다, 반역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절에는 왜 그 사람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했을까? 그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국민주권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네가 주권자가 아니고 이 시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왕이 반역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검색해가지고 원형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찜찜하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유식한 척은 해야 되겠고 깊이 아는 바는 없고,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건데, 여하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로 재직하는 자들의 철학적 빈곤 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엘리트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떠받들던 존재들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사죄해라. 법적 내란이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인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또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지나치게 언급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좀 자제하시는 면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당연한 판결인데 어찌 보면 그 당연한 판결에 대해서 그 주범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아프게 짚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쥐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내란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내란 실패 원인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이 없었다면. 그럼요.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기현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나는 공평하게 반영했고, 그 결과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 이유는 국민주권이나 법치주의나 헌법 정신에 대한 이 인식, 또 그 수호 의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무슨 자범들한테 형사법 그냥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재판할 때 하던 그냥 법 기술을 그대로 들이댄 결과, 뭐 도대체 이게 이유를 들어도 뭐를 그렇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됐는가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뭐 판결 전체가 공개되면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진단 자체도 잘못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걸 국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예상됐지만 윤석열 측의 그 변호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하겠지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 또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 재판에는 내가 빠지겠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예. 그 변호인들로서도 변론을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많이 느꼈을 텐데, 억지를 쓰다가 이제 그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그걸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참 하여튼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쥐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나 행정사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초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쥐기현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쥐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형법 조문에 얽매여 있는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내란의 구성 요건으로 폭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폭동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고 평온은 어떤 의미고 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기계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거나 국민들이 또 그 바라보는 이 재판의 어떤 역사적 의미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글자 놓고서 거기다가 그 갖다 맞추기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향후에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이 절대 꿈도 꿀 수 없게 명확하게 단죄하는 의미를 담았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건에서 그냥 본인이 평소에 해오던 일의 방식대로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의 그러니까 루틴에 따른 일처리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판결을 썼다는 게 너무 아쉬운 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분명히 계엄은 내란이라고 했는데 네. 그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내란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의원님?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하급심 예. 판사들이 그런 식의 시각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데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죄를 가긴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엄이 헌법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다. 예. 그러니까 뭐 더 갖다 붙일 것도 없이 그거 자체가 내란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 판결을 써 나갔던 것이고 이 사람은 헌법적 시간이 아니라 형법의 수준에서 글자가 이렇게 형법에 써 있으니까 요 글자 맞추기를 해야지 헌법 정신을 그냥 나중에 한마디 언급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판결이 주는 울림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 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헌법의 그 근거에서 판결했다 그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네,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헌법의 근거에서 판결하려고 애를 썼다. 처음으로 그런 판결을 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머지 판사들은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원이 헌법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악을 쓰고 있으니 누가 그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나마 좀 색달았던 지규현의 판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은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이 됐다. 그래서 국회 활동 저지 마비가 상당 기간 길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야기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지규현도 문제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꼭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아니 장기 집권을 안 할 사람이 국회 기능을 왜 마비시키고 군을 언제 철수시킬 건지도 정하지 않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택도 없는 그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거기다 그냥 그렇게 써놓고 나는 형량으로만 그냥 사람들 보기에 조금만 그 욕 안 먹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관해서 쓰는 판결이라는 게 그래서 수준이 낮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 초범 감경이라는 반전이 있었는데 네. 초반부에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중세 이후에 왕도 반역죄로 사형 처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설마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뭐 그때 사형에 처했으니까 이번에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예. 그 시절에 지금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의 위치와 그 중세 때의 왕의 위치는 훨씬 다르잖아요. 위상이라는 게. 예. 그러면 그때 그 왕 같은 사람 왕을 어떻게 반역죄로 사형에 처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 시절에 이 범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봤었다. 근데 지금 중세도 아니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범죄인가 하는 인식 또 그런 거에 따른 질타 이런 게 이어졌으면 그 사례를 들었던 게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뭐 약간의 울림을 줬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국민주권 원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변호사들이 대통령은 내란 못 일으킨다고 하는데 16세기 때 왕도 내란죄로 처벌받았어요. 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허하지 얘기가 울림이 남질 않고. 지규현 부장판사는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내란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수많은 군과 경찰에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무기징역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수많은 군과 경찰에 아픔을 줬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 나는 맞습니다. 이제 그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공직 생활을 한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며 내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가명 사유로 제시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과 경찰의 아픔을 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 출동한 군인이나 경찰은 아무런 죄가 없고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된다는 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아니 공무원이라는 게 헌법을 지키는 국민의 봉사자라고 나라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건데 가서 한다는 짓거리가 내란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게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 시각에서 재판을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시각에서 판사도 공무원이니까 그 시각에서 재판을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어쨌든 1심이 끝났고 2심과 3심이 남아 있습니다. 예.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전에도 그 질문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내란범의 사면 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이 사법개혁을 통해서 사법부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법권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일 수 없고 국민을 저버리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행사되는 어떤 권한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좀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인용될 판결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런 수준밖에 나름은 뭐 이거저거 갖다 붙여가지고 열심히 쓰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애는 쓴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겉핥기식의 판결이 나오는 이런 이 법원의 처참한 수준 이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인식하시고 뭐 그동안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판사라고 하면 막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와 견제의 눈초리를 돌리니까 저 모양 저 꼴로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저렇게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2심은 그래도 내란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달라질 걸로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달라질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수준을 보고서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에이 뭐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으면 뭐 그래 이제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끊으시면 2심에서는 더 처참한 이상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빈틈이 보이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른다라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다음으로는 역시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3 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막았잖아요. 예. 우리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합니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속으로 남아 빛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 뭐 추천 자격이나 왜 추천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예. 수상 자격이 되느냐 이게 이제 그렇죠. 국민 전체가 수상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정치학을 꼭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민주주의의 성과인 겁니다. 예. 그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그런 점에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치학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은 그 어떤 세계적인 평가나 찬사를 받을 만큼 그 위치에 가 있는가? 국민의 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이게 지금 올해 10월쯤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추천 사유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 총칼을 든 쿠데타 세력을 시민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네.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 예, 예. 아, 정말 이게 좀 이 문구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저항한 국민들도 위대하고 예. 그 국민들을 상대로 또 함부로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자제했던 그 망설였던 군인들의 모습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 거고 예, 그런 점들을 다 평가한 거겠죠. 예. 어쨌든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분명히 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피 한 방울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거를 원래 상태로 복귀시킨 거.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게 뭐 당연한 거고 그 예.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자면 야 저런 국민들이 어떻게 윤석열을 뽑았어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희한해할 거예요. 그럼요. 네. 저런 국민의 저런 수준의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갔다 나서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할 수준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있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뽑아놓은 잘못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몰아낸 건 위대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두려워했던 게 이게 한국이 어쨌든 분단의 시대잖아요. 예. 그 와중에 2024년에 지금 여기 내란이 계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이거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 당연하죠. 외국인 예. 입장에서는 마샬로잖아요. 영어로 계엄이. 그렇죠. 예, 마샬로. 예. 마샬로는 전쟁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세기 띄워가지고 다 자기 국민들 실현하려고 막 했잖아요. 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 오고. 예. 아니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미얀마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의 나라에서 세상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얘기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였겠습니까? 아유 정말 창피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주가 코스피는 5,000선을 넘고 예, 참 5,600을 넘었던데.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예. 자, 다음으로 그 대통령과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그 부동산 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 문제가 연이어 지금 대통령과 그 장동혁 대표 간에 지금 원쟁이 오가고 있는데 SNS상에서 지금 설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를 굳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가운데 그 장동혁 대표처럼 노모의 집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의 혜택을 놔두는 정치인이다. 지금 예. 그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실제 자기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실제로 필요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합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폭리를 취하게 해서 쥐고 흔드는 건지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성찰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정치 집단으로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건강한 토론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왜 다주택자를 범죄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죠.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추석을 앞두고 그거 어머님이 거기 실제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의 그런 뭐 또 옛날 사진인지 요새 사진인지 모르겠다는 사진을 그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불효자는 옵니다 이러면서 일종의 감성팔이를 하면서 자극적으로 대통령을 냉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냐 책임 있는 정치인이 보일 모습이냐 이런 점을 지적하신 건데 뭐 저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만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각성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언급하는 거는 그 대통령의 그 분당집인 것 같아요. 예. 아파트.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 재개발을 하면 뭐 시세 차익이 50억까지 예상이 되나요? 자꾸 그걸 언급하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50억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 발목을 잡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가구 1주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그거 써주는 언론이 문제지. 그거를 20몇 년째 지금 그 집 하나 있죠. 하나라는 거고 그 집이 오래돼가지고 뭐 재건축 되면은 새 집 되니까 올라가겠죠 값이. 예.
아니 근데 지들처럼 여러 가지 집을 막 그 이해운 때 봤잖아요 우리가. 저쪽에서 몸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법을 쓰는지. 멀쩡하게 결혼한 아들도 막 이혼했다 그러고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 투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본인들의 어떤 그런 탐욕과 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집 하나 있는 거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서민들을 그걸로 자극해보겠다는 거죠. 대통령은 마치 자기도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천박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설 연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수보 회의를 열었는데 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암적인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부동산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암적인 존재는 설탕, 밀가루, 그리고 육고기, 교복, 부동산입니다. 예. 예.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는 이미 전에도 계속 담합해가지고. 담합해서 이렇게 한 예,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실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일종의 소재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정부가 고민하고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했느냐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늘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서 앞으로 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런 암적인 존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언급한 뒤에 그 CJ 제일대당이 그 설탕값을 인하했는데 6%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댓글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랬는데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어마어마한데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 체제 하에서 이게 말로는 뭐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누구냐.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그 정부는 그렇게 관대하게 바라봤느냐. 이런 점들을 지적한 거라서 어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절대 그걸 방치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 대수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이죠. 그 공공기관 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6개월 후에 꼭 점검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탕 밀가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설이 지나니까 암적인 존재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 말 자체의 무게도 있지만 그게 결과로서 이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이걸 결과로 이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되면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고 정말 그 살벌한 경고를 했습니다. 예.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또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세건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에 그 대충 눈가림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속여가면서 독과점 해가지고 땅짓고 혐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을 생각해보자.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 충주맨 유튜브가 지금 화제입니다. 예. 그 충주시가 만든 그 충TV라는 유튜브인데 김선태 주무관이 97만 거의 네. 100만 가까이 네. 구독자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직서를 냈나 봐요. 네. 그 충주시장이 3선이 돼서 충북지사를 출마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니까 본인도 좀 관둔 것 같은데 네. 그를 두고 온갖 억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네. 그래서 암적인 존재였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김선태 씨가 관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청와대에서 이 충주맨을 면접받다라는 질문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 때 물어봤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렇진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저도 대수보 회의 관련은 아닌데요. 그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님 관련한 보도가 오늘 좀 있어서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과 이 보도가 좀 돼서 오늘 청와대에서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를 두고 면접을 봤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어서 혹시 사실 확인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의혹이긴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꼴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그런 말이 이제 루머이길 바라지만 예. 아직 팩트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회자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선태 씨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이룬 성과 때문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뭐 몇 년밖에 안 걸렸다 이런 걸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 아니 저 나보다 경력도 짧은데 왜 나보다 급수가 높아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생각할 적에. 예.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김선태 씨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사자인 김선태 씨가 또 그거 아니라고 해명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해명됐어요. 봤는데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직사회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정말 승진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보면. 어디는 안 그렇습니까?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 공무원들이 좀 심하죠. 예. 예. 사무관이 되면은 몇 자리를 달리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이렇게 목을 매는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충주시 그 영상을 가끔 봤는데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늘은 거예요. 아니 보면은 정말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네. 정말 재밌다라고 무릎을 탁 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성과를 이뤘으니까 일반 직장에서는 그렇게 승진시키는 게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모양인데 공직사회는 이걸 잘 용납을 못 하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네. 공직사회 연공서열 개념이 워낙 강해서. 근데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한번 지켜보십시다. 예. 어떻게 사실이 드러나는지.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소통관은 옛날에 그 김남국 비서관이 했던 자리지 않습니까? 소통 비서관. 네, 소통 비서관. 네. 그 거기가 지금 의원님 1급인가요? 네. 비서관 1급이죠. 그러면 그 김선태 씨가 만약 간다면 6급에서 1급으로 초특급 승진이네요. 그것도 지방직 6급에서 국가직 1급이 된다라는 건 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워낙 김선태 씨가 요즘 화제의 인물이다 보니까 네. 충주맨이 이제 사직서를 낸 뒤에 청와대로 직행하는 거 아니냐. 여하튼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보여준 모범 사례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점만 참작하면 될 것 같아요. 충주시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가 충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열심히 요즘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그 전북의 군산시도 아, 한 여성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그 동영상 업로드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네네. 좋더라고요. 네네. 잘 되시면 좋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설 연휴 직후 대통령은 대수부에서 적극 행정 포상 제도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합니다.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이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매번 나오는 매번 얘기인데 이야기죠. 매번 예. 나오는 얘기인데 매번 또 잘 안 하니까 그 얘기를 매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대통령이 열심히 또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죽겠다 살살 눈치 보면서 빠져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독려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데 늘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공직자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1시간을 일하더라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다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의 1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내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랑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제가 방송 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성동구청에 그 스마트 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만들었죠. 네, 혹시 의원님 알고 계세요? 압니다. 예. 네,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덥고 그렇지, 시원하게 겨울에는 하고. 추운데 그 안에 아주 그냥 에어컨도 틀고 난방기도 틀고 거기다가 그 인터넷도 되게 와이파이도 깔고 그래서 그 스마트 쉼터가 CNN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 유튜버들이 또 엄청 찍어가지고 그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까지 타고. 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다른 구청으로는 퍼지지 않는 걸까요? 예산 문제가 있을 거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옛날부터 비판을 받았던 게 그냥 철밥통이다 가만히 시간만 보내도 월급 나온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단체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예.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론조사가 언론사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언론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시의 경우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대로 가면 오세훈 씨는 후보가 되기 어렵죠. 국힘에서. 예. 나경원이 되겠지. 그 의미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정원호, 오세훈을 붙이는 제가 보기에. 의원님께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당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 생긴 사람들끼리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열심히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예, 재판 주변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통합 특별시잖아요. 예, 예. 예. 광주 전남, 그다음에 충남 대전, 그리고 대구 경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앙정부가 그걸 추진해야 되는 어떤 지방의 위기,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제 5극 3특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부터 쭉 얘기되던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거기 이제 통합되지 않는 특별자치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일각에서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지금 다 특별해지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차별화돼서 어떻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국민을 설득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밑에서부터의 움직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해당 그 특별시에 4년간 20조를 주겠다. 이렇게 예. 파격적인 것도 내놨는데 정작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주민들은 이게 사실상 컨센서스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넌 정책 추진이라는 게 일단 정책 수요자들이 공감을 하실 때 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정부가 잘 감안해서 하겠죠 뭐. 전주 완주 통화만 봐도 쉽지 않습니다. 네. 주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의견이 드러나는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도 이기주의지만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안 그렇죠. 되는 경우가 예. 많죠. 그런 점들은 결국은 큰 대의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들가 어떻게 해야지 함께 잘 살 수 있는 건지를 결국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분위기가 바뀌지 가만히 놔두면 자기 자리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 청사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군 통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체장이 3선이 되거나 그런 타이밍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욕심을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할. 못하니까. 근데 또 의회가 또 의원들이 다 반대하잖아. 자기 예. 자리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전에 전주 완주 통합을 보면 그 당시 그 송하진 전주시장하고 임정혁 완주군수가 두 사람이 찬성을 예. 했거든요. 예. 송하진 시장은 전북지사의 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임정혁 완주군수는 전주시장의 꿈이 있었어요. 통합시장의 꿈이 네, 있었죠. 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려운 게 현 완주군수도 재선을 위해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완주군수 후보도 완주군수의 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통합에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진척도가 없습니다. 또 군의원들도 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을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주 군민들이 갖고 계시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합치게 있습니다. 되면은 전주시의 쓰레기장이 될 거다. 아니면 기존의 그 농촌 지역으로 분류됐을 때 받았던 혜택 같은 게 싹 다 없어진다. 이런 예.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다 틀린 말인지를 좀 제대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합쳐졌을 때 뭐가 좋은지가 인식이 돼야지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던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정책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